하겠습니다. 조합장 박태준입니다. 제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돌아다녔어요, 사실. 서울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서울을, 평생 갈 서울을 이미 한 달 사이에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이 착공을 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오는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 아파트하고 맞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리비 제로 아파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까지도 다 알아보고 시청에 다 문의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고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알아보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A, B, C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의부를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C 방안이 있어요. C 방안이. 근데 이 C 방안은 그때 저녁 9시에 저한테 왔어요. 그 문서가. 그래서 사실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C 방안은 다음 주에 제가 그 관계자분들 모시고 우리 조합에서 미팅을 하기로 잡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C 방안도 우리가 착공하는데 전혀 배제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오늘은 A 방안과 B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그 밴드에 보면은 뭐 이런 게 많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안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떤 방안이 좀 낫더라. 그것이 또한 저뿐만 아니라 이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업무대행사하고 다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이 좀 낫더라라고 해서 오늘 이 방안을 설명하실 분을 모시는데, 이분은 그 A란 방안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B란 방안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것이 있나, 그런 것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하실 분은 법인 땅과 집이라고 하는 그 법인 업체인데, 거기에 김한기 대표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 오늘 아까 말씀 A, B 방안을 설명드릴 것인데, 현 우리 상황에 무엇이 맞나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간담회하고는 다른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런 간담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한다면 오늘 돈 내라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한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땅과 집의 김한기 대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땅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무리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대행사도 수익을 못 받아갖고 여러분들은 여러 군데로 돈을 내는데 진행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해법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뭐 두 개로 잘라서 가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가보자. 이러한 내용들이 조합원들 사이에 설왕설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볼 건데 그러면 그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부라고 해서 그걸 뭐 어떤 게 맞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수가 선택하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오늘 설명하는 놈이 무슨 놈인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정치학을 공부를 했었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도시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일만 지금 31년 차고 있는데,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60살인데. 그래서 이 수치를 많은 숫자의 여태까지 한 12,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빚을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런데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이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또 이러가는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로 유입을 나중에 보내드리기로 했었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어저께 작성해서 조합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일단 볼게요. 지금 이 중에 시공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공사 선의건설하고 도급계약서 체결한 거 그 내용을 다 보셨나요? 어떤 정보를 얘기인지 모르시잖아요. 대강은 알죠. 근데 서희하고 조합이 계약 체결할 때가 언제냐면 그거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사업수익이 위에 보는데 자 그러면 도급계약서 상의 문구 중에 뭐가 있냐? 조합원이 80%가 안 되면 실공사를 안 한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이 처음에 인가받았을 때, 최초에 인가받았을 때 80%가 안 됐죠. 그리고 사업수익 받을 때 줄었죠. 그거를 알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사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착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상태의 그 계약서 상에 보면 대여금에 대한 그 이자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위약금 10%를 물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업무대행사라면 저는 선임대상한테 소송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 늦어서 엎어지기 싫은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가 단추가 안 맞은 걸 갖다가 켜놓고 여러분들 희롱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조합, 업무대행사, 시공사, 셋이 잘못합니다.
당시에 서희가 던져준 미끼가 뭐냐? 계엄 40분. 그 돈에 노란 40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어부대에서는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 땅 자체가 계획관리구역 지역인데 담보가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땅을 산다고 할 때 감정가 금액의 기껏 해봐야 60%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모자랐으니 돈을 빌려와주죠. 그리고 이런 거가 진행이 되면 추가 조합원 물질이 빨리 될 거라는 생각하에 그 협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이래요. 그래서 이러가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라고 하는 데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전문 회사들이. 그러면 그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요. 근데 사기치는 거죠.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대학생이 유치원한테 계약서 쓰자고 해요. 그 유치원생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물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서희랑 어떻게 타전할 거냐? 서희 공사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가요? 은행 이자 때문에 저 은행에서 날린다고 할 때. 좀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일찍 만나요. 그랬으면 어떤 대안을 좀 더 지금 있는 업무대계산이라도 방법을 가르쳐서 진행을 하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합 변경인가를 한 4-5번 받았어요. 자, 우리가 조합인가를 변경하는 건 법적으로 조합은 20년 이상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 현장을 처음에 할 때 70% 이상 모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사업시행 때 탈락자들이 생기고 그 상태에서 탈락자가 생겼으니까 그 줄어든 세대수로 병행감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최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해약자분들이 밀어놓고 나 빼줘 하니까 계속 병행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24년도 7월달인가 그 시점에 마지막 받은 게 1175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세대수의 한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공사에서 왜 80%를 주장하냐면 80%가 선분양이 되면 자기네 공사비,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상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0%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지역주택과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세워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을 해야 수익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 비용을 향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비교 대상할 만한 아파트 거래가가 없어요. 그 옆에 2개 있는 거, 모함미래도가 그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2006년도에 입주했고 그게 지금 거래가가 우리 분양가 한 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지주택 해가지고 입주할 때 추가 부담이 생겨도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되고 그 이후에 그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입주하기 시점에 추가 부담을 해도 집값이 안정하니까 추가 부담을 해도 건축은 시세가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내려오면 그거를 반등시켜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든 거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입주하는 시점에 가가지고 추가 부담 얼마 내세요? 어차피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금융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 내가 입주할 때 내가 좀 가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저 땅, 지금 현재 땅에 지구단위 계획이 이게 취소가 돼요. 사업 수익 받은 건 취소가 돼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땅을 나눈 다음에 그 땅 필지별로 한 블록 한 블록을 도시계획을 다시 짜요. 자, 경기도시 진단에는 사업 부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 그 면적만큼을 대체시설로 내놓고 내 땅에서 종상화하기 위한 기부시나 비율을 맞춰서 내놔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사업 부지 필지별로 나눴을 때 그 한 필지당 보통의 35% 이상 40%까지가 기부시나 돼요. 자, 그러면 그 땅을 내놓고 났을 때 한 블럭에 몇 세대가 들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 한 블럭 땅에 따졌을 때 많이 지어가요. 100세대. 그 이하도 나와요. 그러면 한 블럭에 모여서 잠깐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은 하나의 조합이고 잘라진 이 나머지는 또 다른 조합이 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조합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아파트 사업 못하죠. 이 지역에 할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업 주체가 지구단위를 다시 해야 돼요. 한쪽 블록은 한쪽에 우리 조합원들이 하고 이 땅에 대한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으니 다른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지구단위를 했지만 따로 해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 배치도 상태에서 그냥 반을 톡 잘라서 경계선을 이렇게 나눠서 왼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블록으로 나눠지는 순간 감독이 다시 잡히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다시 짜지기 때문에 건축 배치가 완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 세대수가 확정된다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 이거는 다 없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에 도시계획 다시 짜야 돼요. 거기에 건축 배치 다시 해야 돼요. 이거가 다시 발견. 그러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동의서 내가지고 지구단위 심의를 다시 받는다. 한 블록. 그거 심의하는데 여기가 보통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1년 이상. 처음에 할 때. 그런데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명령에서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아무리 말해도 거기 그렇게 된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건축 배치를 해서 건축심이 다시 받고 사업수익 다시 받고 그러면 건축심이 받고 사업수익 다시 받는데 걸리는 시간 최소한 6에서 8개월 그 시간 다시 돌아가 한번 다 쌓고 일단 질문은 한 번에 제가 다 받을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메모를 좀 해주셨다가 이따가 질문 시간 자, 이 방법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지금 브릿지 대출을 받은 게 이 땅 전체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서해에서 빌려준 돈도 이 땅의 2차 기준이 설정이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합의가 돼요. 내가 은행이라면 야 사업 이거 반밖에 안 가네. 남의 땅. 이 땅은 남의 땅이 되거든. 조합이 팔거든. 일단 담보로 되어 있겠지만 이거를 상환하는 사업 주체는 이쪽으로 몰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할 거지. 어떤 조건이 나와.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왜 어떠한 것이 될 수 있고
이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갈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불투명하게 본다. 지금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확신을 주고 지원을 해줍니까? 빨리 회수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도 엊그제 그 조합장님이 단톡방에 누가 글을 올린 걸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참 무책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글을 쓰려면 다 비교하고 법적 근거나 은행 컵이나 이런 게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걸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할 수도 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참 무책임한 사람. 그래서 좀 실망하는 거.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소개해줘서 가진 현장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불가하다. 선택을 한 순간 다 죽는다라는 생각. 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나? 제가 그 6월 1일인가 그때 이 회사 처음 나가고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저하고 숫자가 55%대가 117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도 다 샀어. 빚을 내서 일어나도 다 받았고 상품수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빚이 있더라고요. 조합원들 숫자만 이탈이 안 생기면 알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서 그때 이제 그 지난 6월 3일 날 조합장님과 임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시공사도 일단은 선택을 했고 시공사도 가능하다고요. 아, 조건이 있어요. 저 숫자가 65% 이하로만 떨어지지 말아라. 그 숫자는 유지를 하자. 지금 상태에서 뭐 해약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이탈자가 단순하게 생겼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보겠다. 그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 서희 조합원서, 서희 건설에서 이 현장을 포기했다. 어떤 조건 하에 그 포기에 대한 합의가 조합이랑 돼야 돼요. 자, 49억에 대해서 그것 플러스 알파가 이자가 있죠. 위약금에 대한 거. 위약금은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했나? 우리가 못한다고 했나?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 당시에 이미 80%가 안 됐었으니까 그 위약금에 대한 거는 무시한다. 빌려준돈에 대한 이자는 있다 하지만 그것도 조정하고 되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조합이랑 서희가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합의가 됐을 때 다른 시공사가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넣습니다. 시공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게 그쪽이랑 계약하는 순간 계약 위반이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추천하는 시공사에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소개받고 무슨 행위를 해놨냐면 저는 다른 현장에 지역주택 조합하면서 사업비를 다 PF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무리지대출을 쓰는 거는 길게 써서 1년에서 1년 반만 써야 돼요. 그 돈을 언제 쓰냐면 조합 인가되고 땅 사와야 사업 수익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업 수익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땅을 사고
사업 승인 진행하면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 개념 하에 그때까지만 쓰고 사업 승인이 나면 이걸 PF로 갈아타야 돼요. 1년 이상 지나갔다, 1년 반 이상 지나갔다 그러면 이자 때문에 죽어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환도 안 돼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 수익 나고 사업 수익 접수할 때 땅을 샀기 때문에 그거를 인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PF로 갈아탈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있는 거 이자가 비싸니까 다른 데 대환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해서 이거 상환하면서 가자. 그게 둘 다 좋은 거예요. 브릿지 대출을 대환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이 지금 없어요. 잘 가는 현장 같으면 괜찮은데 일이 가다가 서 있잖아요. 이게 부실채권인데 어떤 은행에서 이걸 떠나 가겠냐.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주식회사 현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허그 보증, PF 보증서 발급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의뢰를 해갖고 최소 비용이 700억에서 800억이다. 어저께 답을 받은 거는 허그 서부지사, 지금 이제 허그가 본사가 부산에 있고 서부, 남부, 북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은 서부지사에서 담당을 해요. 거기에서 답변 받은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나왔고 그 대신에 이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공사의 힘이 좀 큽니다. 시공사에서 이거를 보증을 쓴다고 할 때 왜냐하면 총 공사비를 따지면 이게 거의 한 3천억이 넘어가요. 평당 공사비 550만 원부터 3천억이 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서리에서 그냥 보증을 쓰고 간다라면 편한데 서리는 PF 보증을 안 해요. 자기의 채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허그에서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현장에서 반경 2km 이내 그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가 얼마냐. 허그에서 따지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는 신경 안 써요. 일반 분양가는 써요. 차후에 분양보증서를 허그에서 받아야 돼요.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일반 분양자들은 중도대출을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데 우리 현장은 2km 이내에 아까 망가진 그 옛날 거 그 두 개밖에 없고 최소한 5km까지 가서 안중까지 가봐야 신규 분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게 저희가 지금 하는 현장 통영 같은 경우 경남 통영입니다. 거기는 5km까지 나가보면 바다밖에 없어요. 다 바다예요, 바다. 그러다가 이제 신도시가 생긴 지역에 최근에 현대에서 입주하는 게 한 1,400가요, 평당. 그런 거를 근거 자료로 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조건 협의를 해서 그걸 이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그 시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어제 얘기로는 통역 거랑 똑같다. 5km를 가야 신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가한 건 아니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를 다 따지면 중도금 대출만 금액가 2,450억 60% 대출했을 때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에서만 보증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그 부부지사에서 중도금 대출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이거를 밀어내는 게 그 PF인데 이
자금이 조달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고 이거는 누가 와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조건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거 발급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나서 서부지사하고 본사, 부산에 있는 본사하고 협의해서 나오는 때까지가 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 허리가 되는데 6개월 이후에 그때는 우리가 회피하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간도 이미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간 설정하고 허그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단지 시간이 기표할 때까지는 8개월 정도 걸린다. 거기서 끊고 우리가 거기서 발급해준다 할지라도 이 조합에서 들어가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여기 기존의 업무대행사에서 보니까 자료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단순하게 첫 번째부터 문제였던 우리 조합원 숫자 마지막 인간한 게 1175세대니까 그 숫자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힘 모아가지고 홍보관 다시 바꾸고 추가 모집을 하면서 착공을 하면서 하게 돼요. 자, 허그 PF 보증하는 거랑 그거랑은 착공을 해놓고 PF를 하면 허그에서 볼 때는 자기자본 비율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보는 거죠. 보통은 자기자본 비율을 전체 사업비 20%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게 현금이 됐던 여태까지 이 조합에서 투입한 자금 중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땅 산 돈, 그 다음에 인허가할 때 들어간 비용, 은행의 이자 내고, 홍보관 임대료, 공사비 그 정도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들어간 분양수수료, 기타 비용 이거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은 돈이 20%가 되느냐? 자기 자본 20%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브릿지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땅값으로 나가냐? 아닐 거예요. 다른 데도 쓰고 일부도 땅값 들어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530억이라는 대출금 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현장은 800억 정도가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지금 이 현장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장님한테는 제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었냐면 착공기에 넣어놓고 착공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요. 조합에 운용비도 없어서 해결해요. 자금이 안 들어와. 이자도 문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근데 지역주택조합 보면은 다 그래요. 난 이게 지역조합인지 몰랐어. 그냥 여기 아파트 지어주고 이만큼만 돈 내면 된다 하니까 했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럼 지역조합이라는 거 알았고 지역조합이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끌고 가는 집행권 니네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 거야. 그냥 나는 몰라. 그 협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런데 어떠한 회기가 진행이 되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잘 내겠죠. 근데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거꾸로 가면서 돈을 내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런 트릭도 해봤어요. 제가 우리 토목회사 갖다 대놓고 현장 울타리 치고 건물을 다 철거했는데 바닥을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본공사 할 때 시공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바닥에 지장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 합시다. 내가 우리 업체 데려다가 돈 안 받고 그거부터 할게. 그렇게 해놓고 PF 작업을 하던 뒤에서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조합을 하나로 뭉쳐놓고 그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던 시공사 변경해서 홍보와 리모델링 하고 그렇게 해서 갑시다. 그런데 현장 울타리 펜스 쳐놓고 톡그레인 갖다가 바가지 뜨고 바닥 정리 작업하고 잔토 내보내고 그러면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 인허가 발급도 되고 그 허그 진행하는 거.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조합원님들이나 이탈자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울타리도 없고 그냥 나대지 상태, 자목만 울출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하잖아요. 그 무엇인가 하나씩이라도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겠죠. 어떤 거에 대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또 희망 고문하는 거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바닥 공사를 했던 업체는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거는 뒤에 배경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투입하고 공사를 해줘도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구나, 공사를. 그럴 때가. 그런데 대책 없이 이것부터 해줘.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어떻게 줄 건데? 조합원들한테 걷어서.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줘?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유치권을 하겠죠. 그 시점에.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유치권 발생되고 그 업체 때문에 땅 경매 넘어가고 또 난리 난다. 그 대책 없는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자체는 진행을 하다 보면 수십만 파도가 옵니다.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와요. 그런데 시작해서 입주 청산까지 해본 놈은 크던 작든 간에 사업 규모가 크던 작든 간에 똑같은 파도가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안이 있어요. 이 다음에 오는 거는 이렇게 막고 다음에 오는 거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를 해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본 게 거의 없거든요. 성공률이 10%라고 그러죠.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그거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파도를 못 막아내요. 그러고 나서 피해자만 생기는 거고. 그런데 저는 지역주택조합만 8,600세대를 입주시켜봤어요. 청산대에. 지금도 뭐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솔직히 못하잖아요. 다른 업무대행사가 들어왔다. 여기에 있는 차명이라는 업무대행사도 그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현장에 해봤었는지를 우리가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고 우리가 들어온 거는 서이라는 데를 보고 들어왔고 아파트 위치가 어디에 진다. 해대를 한다더라. 분양가가 얼마다.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시던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데 이미 발 담궜고 저 있잖아요. 발만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까지 차 있어요. 목까지 다 빠져 있어요. 못 나와. 나가고 싶은데 돈을 안 줘. 줄 돈이 있어서. 그 선택의 길이 없다면 뒤로 갈 길이 없다. 앞으로만 가야죠. 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진행하는 순서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공사
컨택트가 있어요. 제가 컨택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 회사의 부회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현장이 어떤지를 엊그제 제가 보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 현황을 보고 그거를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한강 배신을 보고 인사는 지금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합장님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한다 그러면 1화는 저는 안 가요.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추천을 하더라도 1화는 가지 마라 하고 2화를 가는데 2화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조합하고 총회를 한번 하셔야 될 거고 총회를 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서희하고의 합의 그 다음에 은행하고의 합의 업무대행사하고의 합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업무대행사 기존에 있는 업무대행사가 바뀌지 않고 그냥 가면서 이 일을 쭉 끌고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새로운 업무대행사가 들어와서 이걸 또 다 뒤집어서 가려면 현황 파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요. 그래서 좀 이제 애로사항들도 있긴 한데 장단점이 또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흥이라는 회사가 어느 현장에 무엇을 해봐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까지 온 거는 10% 정도 온 거예요. 전체 사업에서. 뭐가 10%냐? 왜 10%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내가 땅을 사가지고 내가 허가받으면 끝나죠. 그 사업 주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끌고 가야 될 주체를 만들어놨어요. 조합원가. 그걸로 해서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건축해도 됐다라는 사업 승인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사업 승인을 내줄 때는 이 아파트 지을 때까지 어떠한 일을 해라라고 해서 조건부가 달려요. 그 조건부가 적게는 60가지, 많게는 7, 80가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인허가 행정 업무를 그 업무대행사가 다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보진 않았고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자문구하고 확인해보고 불확실한 거를 또 해보고 시간만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사업 주체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 자체가 뭐 막 다른 데처럼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자금 타라고 이런 게. 본인들도 수수료 못 받고 피해자. 사업을 가지고서 땅 사는데 모든 걸 다 투입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어떻게 다 정리가 되면 조합원님들이 총회를 해서 허구 진행하는 것, 뭐 은행 이자 할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부담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조건이 다 통과가 되면 그 시점에 정상적으로 이제 허가에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PF 보증서 발급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서류들도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럼 접수해놓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되면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리가 된 이후에 시공사도 제가 제안을 해드릴 거고 그 시공사에서도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하겠다라는 그런 공사 계약이 아니고 약정입니다. 약정. 계약은 서로 간에 발목제하는 건데 약정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OU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공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에 대한 거 금융기관의 협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합원 숫자 조합원 숫자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의 조합 변경인가는 하지 마시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1175년이면 65점 몇 프로 되더라고요. 이 이상 줄어들면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허그에서 PF 해주는 것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PF가 할 때 조합원 숫자가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낮아도 해주더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나는 진짜로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775세대가 안 돼. 그러면 시공사 변경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업체 데려다 현장 울타리 펼치고 착공하면서 추가 모집을 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허벌판에 있는 상태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해도 이 비용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결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PF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시공사 연대보조, 조합장 연대보조, 업무대행상 연대보조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800억을 하는데 조합장이 개인 연대보조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조합에서 들어가요. 조합장이 망하면 어떡하냐? 보증서 끊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누가 본인한테 책임이에요? 허구에서 책임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은 중도금 대출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중도금 대출을 했는데 뭘 가지고 해요? 일반 은행에 가가지고 나 중도금 대출 해줘. 그럼 해요? 안 해줘요? 중도금 대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에 해당하는 거를 허구에서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시공사가 보증 쓰는 거예요. 조합도 가서 보증 써야 돼요. 업무대행사도 보증 써야 돼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안 됐어. 중도금 대출까지만 받아서 가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거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허그 보증서 보고 빌려준 거. 그러면 나는 신용도가 낮은데 중도금 대출 60%가 나와? 여러분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보증서가 답이에요. 보증서가. 한도는 똑같이 나와요. 집단대출이니까. 60%는 똑같이 가는데 그게 언제 변하냐? 중국 나고 나서 개인 등기 전환하고 이 대출을 내가 쓸 거냐 갚을 거냐. 이 60% 대출 받은 거를 내가 개인 전환 대출로 전환할 때 내 신용도에 따라서 그만큼이 나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서 하는 문제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게 보증서가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받다가 탈퇴했어. 그럼 나는 중도금 대출 받았잖아요. 내가 상환해야 되나? 아니죠.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조합으로 들어갔잖아요. 조합에서 상환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준공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돼서 개인한테 전환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것은 책임 소재가 없다. 그 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 자, 허그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PF 대출을 800억을 해준 거는 기존에 있는 빚을 다 갚아내고 추가로 가야 돼야 써야 되는 비용 거기까지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뭐냐? 이거 받아서 아파트 짓는 데만 들어가요. 자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F 대출은 언제 상환하냐? 조건이 골조가 완료될 때 그때까지 30%만 상환하는 겁니다. 800억을 가져왔으면 240억만 준공나기 전까지 30%만 상환하는 거예요. 그 이상 상환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요. 그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받은 거를 빼는 순간에 물차비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자, 허그에서 조건은 뭐냐? 돈을 빌려줘서 보증을 썼어. 아파트 지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추후에 그 담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조 완료할 때까지는 30%만 상환하고 그 이후에 입주
준공이 나서 입주할 때 가야 여러분들 잔금 낼 거 아니에요. 그때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상환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그에서는 담보를 확보했으니까 문제 없고 건물 다 지었으니까 자기네들 책임 들어올 거 없고 조합으로 공사를 다 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 허그 피해도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4%대 초반입니다. 지금 12% 받죠. 11%. 그거 이자 내다가 죽어요. 자, 중도금 대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는 4%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냐? 그거 아니에요. 보증서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정 기간 할 때까지는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분양하는 거 중도금 대출, PF 대출하고 착공 들어가면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서 공사비도 줘야 되고 기타 비용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언제 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지금 현재 1175세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세대수 가지고 공사 가는데 착공 들어가고 계약금 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 언제 할 거냐? 지금 바로 하지 말자는 거죠.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제일 좋을 때 금리도 좀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도 좀 호황이 되고 나아지고 하면은 그 시점에 가요. 왜? 우리가 막 주변에 뭔가가 있어. 집값이 뛰어. 그랬을 때 하면 잘 팔리겠죠. 그런데 최악의 바닥 지하실까지 내려가 있는 경기에서 분양을 하자면 아무도 안 돼요. 자, 분양가 깎아서 하자. 그거는 시공사 소득이고 조합은 마이너스고. 조합은 죽어라는 소리죠. 추가보다는 조합원들이 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고 일반 분양하는 거는 시간을 봐서 하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PF만 되고 중도금 대출 진행하면서 가다 보면 그 시점에 가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동공사 들어갈 때까지 진짜 바닥 긁어내고 PF 진행하고 뭐하고 하는데 PF에서 돈 나올 때까지 8개월 그 사이에 바닥 긁어내고 공사하고 8개월 뒤에 자금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시공사 땅 파겠지.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어떠한 시공사도 자금 확보가 안 되고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현장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원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 시공사를 끌어다가 휘저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조합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게 자금 확보라. 우리 통장에 신탁통장에 돈이 있는데 압류돼 있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 채무자들을 다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고 다 똑같이 앞으로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분들하고도 협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자, 정 나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지금 착공 들어가고 있으니 서로 합의해서 손해보지 말고 대체자 들어오면 상환해줄게. 합의서가 있어야 돼요. 합의서가. 무턱대놓고 너 나갔으면 소송으로 가보자. 이게 진짜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보면 그분도 피해고 조합도 피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집행부나 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생각을 해줘라. 서민들이 내는 돈,
여기에 들어올 때 업무 대행비라고 해서 1,000만 원 내고 1,500만 원 내고 들어왔어요. 근데 소송을 했더니 그거에 따른 변호사 비용, 소금고수 비용 또 나가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그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것이 나가게끔 만드냐. 하긴 내가 일을 진행을 해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에 일이 진행됐을 때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사는 전체를 진행해보면 48개월에서 50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동수가 많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이상이 나있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 이 일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중도금을 몇 차로 어떻게 나눠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공사비가 좀 상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했던 계약금 10% 낼 거냐 업무대행비 빼놓고 10% 낼 거냐 20% 낼 거냐 그 기준에 맞춰서 차액분이 생길 겁니다. 그 기준까지는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만 납부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조합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금이 없어서 계약금을 20%로 해놓고 1차 중도금 20%로 해놓고 합해서 1차 그 다음에 뭐 잔금 이렇게 해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다 힘들어요. 대규모에서 현금 많이 내라고 하면 힘들고 진짜 일이 가고 살려면 현실적인 걸 얘기해요. 현실적인 거. 지금 상태에서 중도금 10% 현금으로 10% 내세요. 낼 사람 없어요. 그러면 허다못해 우리 조합이 지금 당면에 있는 게 뭐냐? 은행 이자가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하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연장이 가능하다.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 세대당 얼마씩만 좀 지원을 해주라, 도와주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무조건 10% 내라 이런 조건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조합원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 그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합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5억이 필요하다. 그 5억 가지고 우리가 1년이든 6개월이든 연장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조합원님들한테 n분의 1을 해서 중도금 중에 일부만 요만큼만 좀 지원을 해주라, 도와주라. 무슨 쌀렸다, 죽게 생겼다. 이 일은 조합의 지회구나 업무대행사나 조합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집행금을 어디서 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 설득이 아니라 이건 합의를 해야 돼요. 조합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세대당 얼마씩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좀 이렇게 좀 해줘라. 그래야 내는 사람도 부담이 좀 덜 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타이트하게 전달하는 게 진실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놓고 10% 내세요. 너무 과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 일도 못 가는 게 돈만 내라고 하지.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시공사, 그 다음에 PF 할 수 있는 허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놨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의하시고 집행부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대행사를 어디로 하든 시공사를 어디로 하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받고. 네? 지금 제가 선택한 회사는 한양건설,
그 큰 집이 주 한양, 그 다음에 그 동생분이 하는 게 한양건설. 같이 다 수자인을 쓰다가 한양건설이 분리되면서 입스를 쓰죠. 큰 집은 한양 수자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관리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수자인. 한양 수자인이 하다가 좀 휘청거렸는데 지금 그 상관은 없고요. 한양건설은 그거랑 별개의 회사입니다. 많이 우리나라 대기업이고 지금 한양건설은 도수인간이 95명. 그런데 그 회사로 저하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현장으로 제가 검토하고 기본자료를 올려줘서 담당 부서 이사까지는 다 끝나고 오늘 이제 부회장님이 와서 현장 마무리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보고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협의된 금액은 도급공사는 550만 원. 서희하고 관계는 원만하게 일단은 서희하고의 그 합의는 조건상에 자 이제 아까 말대로 계약 시점에 자기네들이 미스한 거 조합도 미스를 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언제 줄 거냐 자기 돈 뺐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허그에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에서 자기네들 상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근거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소재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바닥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면 다른 현장 하겠어요. 근데 서희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간 현장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소송이죠. 자, 서희 포기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소송을 권장드립니다. 자, 계약 기간에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시공사 안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해지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끌려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시간에 소송하고 비용 줄이는 게 낫죠. 네. 근데 왜냐면 계약서 상의 문구가 진짜 아마추어예요. 계약서 상의 조건이. 자기네들이 조합원 숫자 80% 안 되는 걸 인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걔네들 도급공사비 비용 안 올리고 480만 원을 할 수 있냐고. 자,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하면 그거는 죄예요. 모르면 뭡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조합만 다 있었단 말이에요. 80% 안 될 숫자의 조합인가가 다 있었어요. 그거를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바보고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제가 그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조합 인가가 날 때 예를 들어서 80%가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인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들어가기 전에 전산분석을 또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탈자가 생겼어요. 탈락자가. 그러면 숫자가 모자라죠. 80%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사람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 변경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거 변경이라고 받는 순간 이게 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 50%까지는 줄여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줄여져 있는 거를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사업성이 난 날로부터 그 이후로.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의 여기 조합의 최종 인원은 1150명이에요. 그 인원수가 조합을 맞이는 거죠. 그 이상 추가 모집이 안 돼요. 네.
이미 세대.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미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그 이미 세대 가지고 있는 그 동호수, 이 동호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정식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수, 그 나머지 세대수는 일반 분양할 때 일반 분양 물건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호수가 일반 분양에서 어떤 사람한테 청약이 돼서 나갔어. 내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할 때 이분양이라고 들어봐요. 근데 왜 받아주냐? 받아주면 불법이거든요. 왜 받아주냐? 일단은 자금이 없어. 사람 수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미분양되면 줄게. 그러면 동호수 지정하면 안 되죠. 미분양되면 줄게. 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대수를 정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29세대 이상은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29세대 이하는 분양 승인 없이 임의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전체 1742세대 중에 조합원이 1157세대인데 나머지 세대수가 29세대 이하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일반 분양 청약분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제하고 1, 2, 3순위 끝나고 미분양이 있을 때 그때 가야 돼요. 권리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이 많습니다. 지금. 준조합원도 그거 필요 없어요. 준조합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준조합원, 임의분양자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냐 일반 분양자냐 딱 두 가지. 그런데 이 업무대행사나 분양하는 영업팀장들이 그거를 속이는 거죠. 말장난. 준조합원입니다. 준조합원이 어디서? 조합원이면 조합원이고 아니면 아니지.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에. 여러분들 계약서, 여러분들 규약상에 보면 언어의 부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합원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포함 8사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 자격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조합은 안 해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전산검색에서 조합은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준조합원이래. 이민세대. 이런 개같은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그게 분양하는 애들 수수료 받아보는 거 하지. 예. 사기죠. 그것도 사기입니다. 자, 한 분씩 한 분씩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조합원, 임의분양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소송거리가 많이 일어나요. 자, 원칙은 지금 이 현장은 사업 수익이 나오고 건축심이 끝나고 다 했기 때문에 동호수 지정을 해도 되는데 초창기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조합에 가입할 때 그때는 지구단이 안 끝났고 사업수익 건축심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동호수가 미정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한테 뭘 했어? 동호수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게 사기예요. 원칙은 지금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지구단이 끝나고 그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가 끝나면 건축 배치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땅만 갖다 놓고 예상으로 배치로 부려놓고 동호수 막 해. 자, 지역주택조합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법에 주택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같은 뜻으로 뭉쳐져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조합이에요. 그렇죠? 협동조합, 농협의 협동조합, 세바이는 조합, 이런 사람. 연 정산하고 나면 1년 연말에 매당 받죠. 조합원들. 똑같은 게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동호수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타입별로 평균 분양가만 정하는 거예요. 평균 분양가만. 예를 들어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양가를 조정을 해놓겠죠. 그런데 내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건축 배치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설정해주면 안 돼요. 동호수 지정해주면 안 되고.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평균가 똑같이 가다가 언제 정해지냐면 입주하기 전에 저 지어진 아파트를 동별, 향별, 층별,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기준가를 내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감정가가 다 틀려요. 그 시점에서 똑같이 시작해왔잖아요. 그 시점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했을 때 정해지는 게 내 호수고 내가 내야 될 돈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동호수를 지정을 해주냐? 누가 시작했냐? 분양대행사 하는 거지. 왜냐하면 배치도 놓고 좋은 동호수가 빼주면 좋거든. 분양 잘 되거든. 그러면 지네 수수료 빨리 받아가죠.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단위가 떨어지기 전에 조합을 모집을 했다. 동호수 지정을 해줬다. 모집은 할 수 있겠죠. 동호수 지정하는 게 방법이에요.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 방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 사업 수익이 낮기 때문에 동호수를 지정을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처음에 가입할 당시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모르죠. 저는 이 현장의 지금 컨디션을 갖다 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뿐인데. 아니 멀쩡한 조합원인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갈 그거는 차후에 조합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니까. 네.
자격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조합장 좀 오세요. 조합장. 그때 하시면 돼요. 네, 조합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왜 네. 손님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합장 누구예요? 조합장. 자, 이사가 나오든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외국 손님한테 그런 얘기하지 그럼 남의 집 사람은 제가 모르니까. 말고 조합장한테 얘기해줘. 그렇게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저는 저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조합장 어디 갔어요? 조합장 여기 나오세요. 우리가 조합장 좀 나오세요. 두 번째 가지고 외국 손님한테 자꾸 그런 거를 조합장이 옆에 서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거기 회의를 하셨냐고. 저는 이 안을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착복을 할 수 있으면은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걸 말씀.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걸 절차에서 갑시다라고 안내문을 다시 나가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실시하게 다 조사를 해서 은행에 이자가 얼마 내야 될지 무슨 사업비에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은 이러이러한 방법 중에 여태까지 이 조합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제안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조합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떤 게 있고 어떤 순서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냐 이런 거에 따른 조합원님들에 대한 도움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차후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저하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저기 선생님이 오셨다 그 얘기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려면 서희건설이 시공설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우리가 조합원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 지금 뭐 은행 대의 신용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그 지금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신용 불량자한테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조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도움을 주면 서희의 착공이 된다고 작년에 이맘때 얘기했습니다. 조합은 초기까지 열고. 근데 지금 1년이 돼가지고 서희 시공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왜 서희가 착공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구 편드는 거야 당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조합원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서희가 시공사에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우리 조합원 중에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자꾸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도급 계약에 보면은 80%를 요구했어요. 그 80%라고 하는 것은 총 세개수에 입주할 사람 80%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합에서 힘들다 그래서 75%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71.5%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75%까지 못 만들었어요. 서희는 계속 75%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오다 보니까 또 일부 조합원들은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래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설명됐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러면 네. 그 서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희가 처음 계약이 네. 계약할 때 자기들고 80%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계약 도장을 찍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희하고 네. 이렇게 특구 시공사를 바꿔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난 집행부도 그만 얘기 좀 하세요. 찾으려고 그랬고 좀 가만있어요. 지금 앉아. 조합장님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정답을 못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시공사고 했을 때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 보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서해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방법을 그쪽에서 계약을 어겼으니까 그 방법을 현 집행부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잠깐만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 유인물을 보시면은 먼저 B 방안을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A 방안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지금 조합이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갈 수는 없고 제가 많은 걸 알아본 결과 그래도 A 방안으로 가면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께서 아직은 우리 조합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장난해도 그랬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합장님 사람이 심어줘야지 지금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하고 하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 부분 그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한 달 됐어 이제. 지금 부업장님이 무식 끝에 이 안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죠? 우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합원님 말씀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서해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지금 100% 안 된다고 확신하셨죠? 네? 서해로 가서는 서해가 안 한다, 성공 안 한다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자꾸 틀지 말고 서해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근데 그게 지금 조합장님이나 이사님이나 관계자분들이 검토해보니까 서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결론을 내려서 지금 뭐 하나의 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계약서 쓰기 전에 아까 약정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 분이 저 김병기 대표님이 약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한양이 이거 서해 이거 다 업자들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믿어서도 안 되고,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빨리 착용해서 가야 되고. 근데 지금 비전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한양이 PF 대출을 할 수 있는 허구에서 해갖고 PF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이안이 되건 뭐 서해가 되건 이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안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안은. 그래서 빨리 조합장이 결정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너는 다 거기에 그냥 동시에서 참여해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저는 조합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하면은 조합장 말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 밴드 아시잖아요. 밴드 보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제 성격상 거기에 막 댓글 달고 이거 변명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왜 그냥 묻고 말아요. 말 많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봐봐, 독단적으로 해결했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사실. 네, 됐지만 조합이 이렇게 갑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변경 인가를 그러니까 세대수를 더 줄여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60%가 안 되게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은 내가 알기로는 신청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당장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시청 가서 우리가 변경인가를 조합수를 줄여놓은 것을 다시 취소시킬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최소한 60%까지는 만들어 놓으면은 TF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게요.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민세대, 지금 말해서 조합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약서 보면은 아마 우리 이사님, 우리 계약서 보면은 그 밑에다가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렇죠. 동호수는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그거죠. 이민세대는 그냥 가서 보시고 한번. 네. 일반 분양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 계약한 그 분양가 그대로인데, 예, 그대로인데 동호수만 배정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자, 다 피곤하시니까 한 두 분만 더 받고 우리 그만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요. 예, 예. 나 지금 회의를 해보고 하시잖아요. 서희하고 계약 하나가 부족 없이 그대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합은 서희하고 확실하게 예. 정리가 될수 있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1,500 몇 대 들어갔는데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참여하시는 조합원들 한 500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60에서 70%가 이 안에는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저희 조합원 수가 자, 첫 번째, 서희하고 확실히 끊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님하고 전화를 많이 해서 좀 중간에 항상 확인을 해요. 서희는 있잖아요. 우리가 시공사를 데리고 오면은 자기들은 놔줄 거예요. 우리가 놔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우리는 능력이 안 되고 자기들은 이 수까지 올라와 작업하고 이 길치 상황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이자 갚아가면서 지금 우리 조합원들 중리산이 하는데 위약금 10% 내놔라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같이 안 가실 분들 때문에 프로젝트를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서류상 몇 명이냐 그걸 보고 PF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냥 목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F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근데 이 준조합원에서 이 말고 아까 전부터 기미세대 그분들 몇 세대나 지금 현재 있잖아요. 조합원 말고 찾고 가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같이 동참하신 분이 한 200여 분 계세요. 조합이 아니신